다발골수종 첫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막막한 상태가 됩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용어를 주위에서 들어본 사람도 없고 어디 상의할 때도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첫 진단 후에 제일 먼저 여러 가지로 궁금했던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에 제가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증상이 좀 있었다지, 그 당시에는 이 증상이 다발골수종으로 인한 건지 뭔지 몰랐죠. 동네 병원에서도 진단하기 어려운 단계가 2단계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일반 의사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병입니다. 저는 첫째, 동네 낮은 동산만 올라가도 굉장히 숨이 가빴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두근두근 소리가 날 정도였었고요. 이게 진단을 받기 전에 한 5,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죠. 그냥 내가 운동을 좀 덜 해가지고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그러나? 왜 이러지?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잦았는데요. 진단 한 6, 7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코피가 났었어요. 그 코피가 나다가 이렇게 뭐 코에 뭘 좀 솜을 집어넣고 막고 하면은 뭐 지혈이 되기는 했는데, 하루에 연달아 2번 날 때도 있었고, 하여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은 코피가 났는데, 그때도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은 짓인데 생연근을 갈아 먹었습니다. 이 절대 감염 때문에 생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생연근을 좀 갈아 먹었어요. 인터넷 보니까 뭐 생연근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근데 참 어리석은 짓을 했죠. 생걸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하니까 옆구리에 통증이 있어서 뭐 테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2번 정도, 이건 잦은 건 아니고요. 한 2번 정도 옆구리 통증이 있었고, 마지막에 입원한 건 그래도 그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제 동네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다음에 감염이 제가 잘 됐어요. 여럿이 같이 먹어도 혼자 식중독에 걸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다른 식구는 다 괜찮은데, 또 어디 행사 같은 걸 갈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유달리 저만 식중독에 걸려 가지고 애먹은 점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 증상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렇지 이 증상 때문에 다발골수종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코피가 자주 나니까 확진 한 6개월 전까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몇 번 갔는데, 결국 이비인후과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뭐 대중 치료만 한 거죠. 뭐 코에 뭐 샌다거나 뭐 그런 정도. 근데 제가 그 동네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명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갈비뼈 근처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갔는데, 저는 뭐 테니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엑스레이 한 장만 찍었는데 정형외과 의사분이 이건 근처 종합병원에 좀 가보시라. 그것도 내과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내가 테니스 하다 아파서 왔는데 왜 내과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내과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정형외과에서는 정확한 검사 장비가 없어서 확진할 수는 없다. 그때만 해도 좀 이상했어요. 아니, 정형외과를 왔는데 왜 내과를 가라고 그러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 아주 명이었어요. 엑스레이 한 장만 보고 제 증상만 듣고 갸우뚱거리더니 뭔가 좀 내과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큰 종합병원은 아니고 세종에 있는 종합병원,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통증이 어쨌든 너무 심해서 일단 입원을 좀 시켜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일 입원하고 진통제를 맞으니까 이제 통증은 가라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갈비뼈에 액체가 차 있다. 그런데 그 의사분도 좀 명의 같아요.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그 갈비뼈에 찬 액체를 뽑지 않더라고요. 진통제만 주고. 근데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 보통의 늑막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혈액에 관련한 더 세밀한 검사 장비가 없다. 그래서 혈액 내과가 있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 가봐라. 그때만 해도 아니, 혈액 내과에 무슨 혈액 내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혈액 내과가 있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때 의사는 이미 다발골수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확진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수치 가지고 동생이 이제 비뇨기과 의사인데, 아, 형 그거 다발골수증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발골수증이 뭐 하는 병인데? 그랬더니 뭐 혈액암이야.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아, 이게 다발골수증이라는 거구나. 어쨌든 그 병원에서는 진통제만 처방하고 갈비뼈에 고인 그 액체는 빼지는 않았어요. 빨리 대학병원급 혈액내과를 가봐라. 여기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 아까 정형외과 의사분, 여기 또 종합병원의 내과 의사분. 근데 이제 종합병원에 예약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발골수증이라고? 암이라고?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마구 보죠, 인터넷을. 근데 동생이 그때 그랬어. 형 인터넷 보지 마라. 그냥 그 종합병원 내가 예약해 줄 테니까 그냥 가라. 인터넷을 보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꾸 인터넷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동생 말이 맞았어요.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특히 유튜브 막 수많은 정보 그거 보니까 혼란만 되는 거예요. 사실 환자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환자가 알아야 될 내용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의사분들이 하는 내용 보면 이건 의과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환자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잘 가나 안 가나 그런 것만 알면 되지. 뭐 이 자동차 뭐 저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뭐 센서는 어디에 달려 있고 뭐 흥미를 가지는 분은 물론 뭐 자동차 해부를 하겠지만 보통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동차 속까지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다발골수증에 대한 내용도 거의 의과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막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그랬는데, 이거 뭐 힘드네? 뭐
잘 고쳐지지도 않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그냥 생을 마감할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보지 말라고 그래도 하여튼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그냥 종합병원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시고 먹는 거 좀 골고루 드시고 그 체력을 만드시는 게 훨 낫습니다. 그 체력이 있어야지 나중에 항암 치료를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체력을 기르고 골고루 먹고 그다음에 감염 특히 독감, 코로나 이거 주의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단을 받았으면 이때부터는 모든 걸 항암 치료를 잘 받기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른다. 그리고 감염 예방에 주의한다. 감염을 그러니까 독감, 코로나 뭐 어떤 병이든 걸리지 않게 주의한다. 왜냐하면 이미 혈액이 나빠져 있는 상태니까 보통 사람이 걸리는 독감도 걸리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일단 몸에 열이 난다거나 하면은 항암 치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멀리 하시고 먹는 거 골고루 드시고 뭐 고기를 멀리 해라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다 근거가 없는 얘기고 여러 가지 각종 채소 익혀서 드시고 감염되니까 또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나갈 때도 꼭 마스크 끼시고 그다음에 기초 체력하기 위해서 걷는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하여튼 인터넷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보고 이거 뭐 저도 절망감에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쓸모없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내과가 있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혈액내과가 있는 그래도 저는 길을 잘 안내 받은 거죠. 혈액내과가 있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 예약을 했죠. 근데 이제 암이라니까 다발골수종 이것도 암이야? 근데 보니까 뭐 어쨌든 뼈에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혈액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뼈다귀 해장국 속에 그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도 의학 프로 좀 했는데 어쨌든 골수 속에서 우리가 뼈다귀 해장국 먹는 그 골수 속에서 이제 혈액이 만들어지고 그 혈액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골수 속에 말하자면 조혈 피를 만들어내는 모세포 어머니 세포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분화돼 가지고 적혈구가 나오고 백혈구가 나오고 혈소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림프구가 나오고 무슨 T세포가 나오고 무슨 내추럴 킬러 뭐 자연 살해 세포가 나오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세포 중에서 뭐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막 이상 증식을 하면 그게 암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형암, 폐암, 뭐 위암, 대장암 이런 것도 어느 세포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그게 막 이상 증식을 하면은 그게 암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혈액암은 혈액 속에서 어떤 세포가 잘못돼 가지고 그게 막 이상 증식을 하면은 그게 암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막 이상 증식을 하면 우리가 고형암에서
이상 증식을 막 하게 되면 그게 뭐 장기를 억누르고 그게 전이가 돼 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또 그 장기를 못 살게 하고 뭐 그러듯이 혈액 속에서도 어느 이상세포가 마구 하면은 그 자체가 나쁜 물질을 생산하기도 할 뿐더러 옆 세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뭐 적혈구를, 백혈구를, 혈소판을. 그러니까 이 제기능을 하는 그 세포들이 이 암세포 때문에 자리가 차츰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숨도 헐떡거리고 감염에 취약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진단 후 궁금했던 것은 이거 뭐 암에 걸렸어? 그러면 항상 궁금한 게 얼마나 살 수 있지? 이거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아니 얼마나 살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감염 때문에 감염이 폐혈증으로 변화돼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려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살 수 있나? 그리고 기초 체력, 또 내가 얼마나 그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나 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야기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게 별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다른 혈액암에 비해서 재발이 좀 잦은 암입니다. 재발이. 그래서 아직까지 완치라는 건 없어요. 다발골수종에 완치라는 건 없고, 뭐 5년까지는 대충 다 생존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10년 넘어서도 괜찮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살면은 아주 좋은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근데 이게 다발골수종이 약이 계속 그 신약이 개발돼서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요새 뭐 카티 세포 치료라는 어떤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의 유전자를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자기 몸에 주입해 가지고 하는 카티 세포 치료,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을 수는 없지만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병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몇 년 사네 몇 년 사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네,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얼마나 살 수 있냐, 그 다음에 내가 치료를 견디기 힘드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세종에 사니까 서울까지 내가 운전해 갈 수는 있나? 정말로 항암제가 막 뭐 힘들다는데 차라리 치료받지 말고 어차피 완치도 잘 안 된다는데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나? 이런 거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물론 이 치료가 사람에 따라서 또 드시는 약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저는 관해 상태입니다. 관해, 완전 관해. 완전 관해라는 건 암에서는 완치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서 그게 다시 언제 재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치되었다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특히 다발골수종은 재발이 꼭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암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지금은 저는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에 있는 검사 장비로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사 장비로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이지 뭐 더 세밀한 검사 장비가 앞으로 나오면 또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대략 그 7개월 정도 집중 치료 기간 중에 정말로 못 견디게 힘든 날은 한 3일, 다시 입원하라 하면은 산속으로 나 도망가겠다 라고 정말 못 견디게 힘든 날이 입원 중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정말 힘들다. 이게 한 열흘? 그리고 나머지 날은 그래도 힘은 들지만 조심조심 운전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먹게 되면 그 피로가 와요. 피로가 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4시간이더라고요. 통상인 경우에. 그래서 4시간 지나기 전에 꼭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근처를 걸었죠. 빨리 피곤해지면 집에 올 수 있게. 그러니까 배터리 지속 시간을 잘 면밀히 관찰을 해서 운전도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서울 가는데 저는 휴게소를 2번 정도는 들린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여튼 저는 힘은 들지만 조심조심 운전을 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고 운전까지 할 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암 치료하면 기둥뿌리가 빠진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나? 그런데 암인 경우에는 총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되더라고요. 산정 특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병원비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때문에 또 피로 때문에 하루에 왕복을 하지 않았고 병원 하루 치료한다 그러면 적어도 3일 동안은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이나 레지던스에서 묵었거든요. 그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거죠.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진단 후 궁금했던 거 얼마나 살 수 있나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냥 10년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충분하죠 뭐. 10년 정도면은. 그 다음에 치료 견디기 힘드나? 견딜만 합니다. 치료비 때문에 기둥뿌리 빠질 경우 없습니다. 현재 그럼 저의 몸의 상태는 대략 1년이 지났는데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완전 관해. 그래서 85% 정도의 제 체력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감염에 주의하고요. 그래서 외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래도 주의하고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거 거의 잘 안 사 먹고 그다음에 집, 방 청소, 화장실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골고루 야채 골고루 데쳐서 먹고 그래서 완전 관해 상태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해 상태 전처럼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관해 검사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암세포가 살아있다면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치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해되었다 하면 현재 완치 상태이구나. 그렇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관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병인가? 이게 도대체.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의대생 정도 알아야 될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첫 진단을 받으면 완전히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게. 더군다나 다발골수종,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병이니까 혼란에 빠지는데 정보까지 너무 막 이거저거 막 혼란에 빠지니까 나중에 지금 보니까 환자한테는 별 쓸모가 없는 정보예요. 환자가 알아야 될 건 두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속에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라는 게 하나가 있다 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세포가, 모세포니까 어머니 세포에서 여러 가지 세포가 나오는데 거기서 형질세포라는 거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형질세포라는 게 잘못되면 그 자체로서 나쁜 물질을,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옆에 있는 아주 이로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차지할 자리를, 이 나쁜 세포는, 나쁜 놈들은 원래 증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암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에서도 얘가 자꾸 자리를 차지하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자기 자리를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증상은 어제 설명하겠지만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무한 증식을 한다.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물질을 생산해서 다음에 증상을 일으킨다. 어떤 증상이냐? 의사분들은 크랩으로 설명을 해요. CRAB 이렇게. 근데 영어로 하니까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환자가 C는 칼슘, R은 리날 페일리어, 아메니아, 이렇게 영어로 크랩으로 설명하니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칼콩빈뼈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칼콩빈뼈감.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환자는. 다른 의학 정보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꼭 외우고 있어야 할 칼콩빈뼈감. 외우기 쉽죠? 칼국수, 콩국수, 빈뼈, 뼈가 비었다. 그 다음에 감. 칼콩빈뼈감.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칼콩빈뼈감. 그래서 내 몸에 어디 이상이 있으면 아니면은 주의를 할 때 칼콩빈뼈감 여기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칼국수, 콩국수, 칼콩, 칼슘이 과다하게 나오죠. 어제 형질세포라는 놈이 뼈를 자꾸 갉아먹는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뼈를 자꾸 갉아먹으니까 피 속에 칼슘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이 많아지니까 인터넷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곤란, 무슨 콩팥을 나쁘게 하고 심장을 나쁘게 하고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내 몸이 여러 가지로 정상이 아니구나. 약간 머리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집니다. 콩팥. 이 나쁜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요. 콩팥이. 그래서 칼슘 과다, 콩팥이 나빠진다. 그 다음에 빈뼈, 빈혈. 그러니까
이 암세포, 플라즈마 세포 나쁜 놈이 자꾸 증식을 하니까 적혈구가 피를 운반하는 그 세포니까 피를 운반을 하는 적혈구가 적어지니까 이제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혈소판은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그 지혈을 하는 그런 세포인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출혈이 잦은 거죠. 저처럼 코피가 이제 자주 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도 또 못 살게 하니까, 백혈구는 그 감염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오면은 뭐 나쁜 병균 오면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감염에 취약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빈혈, 잦은 출혈,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는 거죠. 뼈를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걷는 운동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옛날에 뭐 이런 운동 했는데 막 무거운 걸 막 든다거나, 저처럼 뭐 테니스 뭐 몇 년 했는데 좀 쳐볼까? 이러면, 물론 처음에는 그 뭐 기력이 없어서 치지도 못하겠지만, 완전 관해 상태 이후로도 저는 지금도 똑같이 주의를 합니다. 내 뼈가 약해져 있겠지? 감염에 취약하겠지? 그래서 뭐 완전 관해됐다고 해서 저는 주의를 게을리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칼, 콩, 빈뼈, 빈혈, 잦은 출혈, 그다음에 뼈가 약해진다. 특히 골절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서 혹시 굴러 떨어질까봐 침대 옆에를 의자로 이렇게 막고 잡니다. 그리고 특히 병원에서도 가보면 골절상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목욕 샤워하시다가 아니면 침대에서. 그래서 사방군데 그게 붙어 있습니다. 낙상 주의하라고. 더군다나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에다가 또 뼈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약해지지는 않았는데 막 압박골절까지 와가지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빈뼈, 감, 백혈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감염에 당연히 취약하죠. 그래서 조그마한 독감에 걸려도 잘못하면 폐렴 내지 폐혈증 막 이런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주의해야 됩니다. 외국 학자들 아니면 국내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혈액암,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외에 사망 요인 1위가 감염입니다. 감염. 2위가 신부전, 콩팥부전. 그래서 칼, 콩, 빈뼈, 감은 꼭 외우고 계셨다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아니면 집에 뭐가 필요하지? 이건 감염, 취약하구나. 개수대, 열심히 드라이기로 말려서 해야 되겠구나. 수건, 이것도 젖어 있으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지. 이거 쓰고 나서 드라이기로 꼭 말리던가 아니면 키친타올을 쓰시던가. 물론 감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워낙 기니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걸 외우고 계시면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감염, 세균. 그러면 침대도 열심히, 이불도 아침에 베란다에 햇빛에 꼭 말려야 되겠구나. 또 고기를 손질할 때도 맨손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야채도 특히 흙이 묻어 있으면은 그 세균이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깨끗하게 세척된 걸 사시다가 손질할 때는 꼭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렇게 하시고, 개수대에도 드라이기로 꼭 잘 말리시고,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칼콩 빈뼈감 이거를 꼭 외우고 계시면은 좋아요. 다른 의학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무슨 약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 우리가 무슨 약이 어떻게 되고 안다고 한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이 약 섞어서 지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고 있을 건 칼콩 빈뼈감 이것만 딱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